자, 2월 13일 수업 시작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 정정할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리포트를 해주셔갖고 저도 발견했던 부분인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에 발견이 돼서 일단 그냥 지나갔었어요. 변경된 교환 파일은 제가 지금 단톡방에 다시 올렸거든요. 2단원 판다스 단원에 있는 마지막 기초 통계장 파일이에요. 변경된 부분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중간에 그 사분위수 관련된 내용 중에서 중앙값, 즉 이분위수를 이제 광고비에 대한 이사분위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리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거 두 개의 평균, 홀수일 때는 정 가운데 거 요건데요. 이때 제가 인덱스를 계산할 때 0부터 카운트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1부터 카운트 하는 바람에 계산값이 1씩 밀렸어요. 그래서 계산이 변경된 부분을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서 PDF 파일 다시 배포했거든요. 네, 여기 내용 체크하셔서 각자들 실습하신 거 잘못된 부분 수정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 이야기할게요. 자,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수많은 자료, 어디서 이제 관찰되거나 아니면은 수집된 여러 개의 자료들을 일단 대부분 1차적으로 엑셀 같은 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을 행열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열 단위로 제어할 때는 잠시만요. 태블릿이 며칠 전부터 계속 안 좋네. 잠시만요. 메모장을 띄워놓고 메모장에 필기합시다. 자, 관찰이나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만든다 그랬죠. 이 엑셀을 이제 파이썬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가져와요. 이 데이터는 이제 열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될 때는 시리즈 객체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값을 제어해야 될 때는 넘파이 배열 형태가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제어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자, 요걸 하는 것 자체가
분석에 맞도록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처리라고 했었고, 이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분석에 맞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교환을 좀 넉넉히 배포했었죠. 그래서 행렬 추가 삭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구조가 좀 익숙한 형태를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이 성적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을 할 거고요. 엑셀에 보면은 이제 이름이라는 열이 있는데 그 열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요, 명목형 변수를 걸러내는 거예요. 명목형 변수라 하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왜 처리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죠. 명목형 변수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학년에 대해서도 기초 통계량이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같은 게 의미가 있나요? 1학년 학생 5명이 있어서 합쳐서 5학년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목형인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자, 타입 변경은 지난 시간에 봤었죠. 학년이라는 컬럼을 as 타입 함수로 카테고리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학년 컬럼에다가 덮어 씌웠고요. 성별 컬럼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성별 컬럼에 덮어 씌웠습니다. 학년하고 성별은 우열에 따질 수는 없는 명목형이죠. 그러니까 그냥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면 돼요. 굳이 서열 척도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 서열 척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카테고리 타입 바꾸면서 서열 척도인지 아니면은 그 서열이 아닌지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인포 함수로 확인해 보면은 카테고리 타입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의 행을 추가해 봅시다. 행을 추가할 때는 리스트로 추가하기, 딕셔너리로 추가하기, 시리즈로 추가하기가 가능한데요. 자,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 값을 리스트로 묶어줘요. 그래서 인덱스 접근이니까 로케이션, 록 지정하고요. 인덱스 이름을 명시해 주면은 맨 밑에 지정한 인덱스 이름으로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때 주의할 건 요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컬럼 순서를. 그 다음에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 나요. 개수가 하나가 더 있거나 하나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에러 나요. 자, 요번엔 딕셔너리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리스트로 추가할 때는 순서도 딱딱 맞아야 되는데 딕셔너리로 추가할 때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딕셔너리도 개수가 모자르거나 초과되면 에러나요.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는 원본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예제 파일은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건, 20건 그게 고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드 엑셀 함수로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순식간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뭐 중간고사 과제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로드하는데 10분, 20분 걸려요. 리드 엑셀 함수 쓰면 여기서 리드 엑셀 함수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데만 10분, 20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얘를 저장한 다음에 오리진이라고 객체를 담았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내용이 바뀌면 중간에 막 코딩하다가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10분, 20분을 계속 소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요 객체는 웬만하면은 변조를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대로 보관을 하고 명목형 정도만 바꿔주고 가공을 해야 될 때마다는 원본을 복사해서 얘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민정이라는 행으로 데이터를 성별, 여자, 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지금 행이 좀 잘렸네요. 맨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는데 그 추가 결과 보고서 한번 코드를 완성해 보세요. 근데 뭐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별, 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들어가는데 딕셔너리로 추가할 때는 이름을 다 명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서가 막 뒤섞여도 상관없어요. 자, 요번에는 시리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시리즈를 추가할 때는요, 인덱스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추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라는 값은 학년이고 남자는 성별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다. 여기 끝에 과학 하나 누락돼 있죠? 네. 이것도 마저 코드 완성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석이라고 하는 행으로 넣어라. 시리즈를 추가할 때도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 리스트나 딕셔너리로 추가할 때는 빈값이 있거나 개수가 오버되면 안 됐다고요. 근데 시리즈는 빈값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시리즈일 때만 가능해요. 자, 학년, 성별, 점수 3개밖에 없죠? 국어, 수학, 과학, 영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로 석호라는 행으로 넣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요. 석호 NaN이라고 기입이 돼요. 이 NaN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다. 과학적 표기법이에요. 통계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값을요, 빈값이죠. 이거를 결측치라고 부릅니다. 결측치라는 용어 기억하세요.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해요. 이 결측치가 사람 되게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자, 결측치에 대한 얘기는 4단원 데이터 정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기존의 행을 복사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원본 하나 복사하고요. 철민이라는 행을 철수라는 행을 철민으로 복사해라. 그러면 이 철수라는 행을 철민이라는 행으로 복사해서 맨 밑에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원본을 안 건드리고 싶어서 계속 오리진에서 카피 하나 뜬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추가하는 거 봤으니까 이번엔 삭제하는 거 봅시다. 단일행 삭제. 자, 여기서도 원본 하나 복사하고요. 자, 얘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원본 자체가 변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본을 안 건드리려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를 했죠. 그럼 요 df 자체에다가 추가한 거예요. 여기서는 요 df가 원본이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df.log 지금 여기서 얘가 주어잖아요. 이 df라고 하는 객체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행을 추가할 때는. 근데 행을 삭제할 때는 df.drop이라고 해서 명령어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df의 변경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df는 즉 주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삭제 결과가 반영된 복사본이 생성이 돼요. 오리진을 df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 df에서 철수를 지웠어요. 그러면 df에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삭제 결과가 반영된 k1이라는 애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철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true라는 파라미터 앞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df.drop 철수라고 하고서 인플레이스 true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때는 df 자체에서 철수가 삭제되고 리턴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에 인플레이스 true를 써야 되는지 판단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스 true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원본은 계속 그 주어한테는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세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행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df.drop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 이름을 리스트로 묶어서 주시면 됩니다. 꽤 많이 지워졌죠? 자, 인덱스 번호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인덱싱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오리진을 다시 df로 복사하고요. 인덱스 확인해 보면은 인덱스들 쪼르륵 출력되죠. 자, 얘도 기본 특성은 리스트랑 똑같아요. df의 인덱스에서 여기에서 0번째 그럼 철수죠. 요 값이 의미하는 게 철수예요. 그럼 df.drop 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철수가 삭제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요. 슬라이싱으로 df의 인덱스, 아까 그 인덱스 목록 봤죠? 0번째부터 7번째 전까지 지워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요. 자, 이번엔 열을 추가해 봅시다. 칸을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록이 붙으면 행이고 록이 안 붙으면 열이다. 한국사라는 열을 추가하는데 요 순서대로 값을 넣어라. 자, 그러면 철수, 영희, 민철, 수연, 호영, 영호, 용식, 나영, 석영 이렇게 쪼르르 값이 추가되는 겁니다. 순서 맞아야 되고 개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한국사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은 0이라고 부여하거나 아니면 논이라고 지정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값을 논으로 표기하죠. 그러면 nan으로 들어가요. 자, 딕셔너리로 추가하기. 딕셔너리로 추가할 때는 인덱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추가되지 않을 행은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명시되지 않은 행은 빈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A는 100이다.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를 명시하면은 걔는 버려요, 그냥. 여기까지 해서 세계사라는 게 추가됐죠. 시리즈로 추가할 때도 인덱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시리즈도 딕셔너리랑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값을 비워둘 수 있어요. 철수, 민철, 호영, 용식만 윤리라고 추가했어요.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애들은 값이 비겠죠. 자, 단일값 추가하기. 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체육이라는 컬럼에다가 숫자 하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이 다 똑같은 값을 가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하루 쉬고 왔으니까 몸풀기로 예제 하나만 봅시다. 네,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시 30분까지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배포됐는데 이제 진도가 안 나갔던 파일이 2번, 3번, 4번 파일이었는데 이제 1교시 때 3번 파일을 본 거죠. 요번 교시에 2번 파일하고 4번 파일을 볼 거예요. 근데 이 파일들 간의 순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까 봤었던 거는 행이나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었죠.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애들끼리 순서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에요. 리드 엑셀 함수 사용해서 다시 리드 엑셀 함수 써서 성적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인덱스 콜로 이름 지정해서 이름이라는 콜이 이제 인덱스로 지정이 됐어요.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은요, 인덱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요 인덱스가 그래프의 X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적절한 인덱스를 부여해주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굳이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분석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코드가 좀 더 귀찮아져요. 중간 과정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타입 변경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봤었죠? 그 3번 예제에서도 나왔었던 거예요. 명목형 변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준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실 코드가 그냥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면은 단타성 코드잖아요. 파이썬하고 비교하면은 파이썬은 코드를 한 여러 줄이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를 그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보통 반복문하고 조건문 거기다 리스트까지 곁들이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데이터 분석 들어오면 코드가 갑자기 단타성 명령어처럼 바뀌어버려요. 내용이 되게 단순해져요. 크게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코드 한 줄 한 줄의 기능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전부 다 훑어보고 나면 이제 원하는 분석을 할 때 아마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같은 거 공부할 때 되면 이제 이런 글이 많이 볼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어떤 순서로 코드를 짜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한 줄 한 줄의 명령어들을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묶어주면 되는가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인 부품을 만드는 과정이고 나중에 가면 그걸 조립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만드느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문제 정리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 정리를 잘 하려면은 평상시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됩니다. 신문기사나 뉴스 같은 거. 데이터 수집은 지금은 제가 이미 다 준비된 엑셀 파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머신러닝을 뜻해요. 시각화라고 하는 건 이제 결과를 시각화하는 건데 전처리 과정에서도 시각화가 들어가고 수집 과정에서도 시각화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시각화는 뭐 먼저 봐도 좀 상관이 없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요 문제 정의에 대해서 뭐 교양 수업이라든지 각종 이론 수업들 되게 재미없어요. 시사 정보라든지 사회 문제 같은 걸 논할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과정, 대체로 교양 과목 같은 걸 통해서 해결을 할 거고요. 데이터 수집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통계치를 제공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처리나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결론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전체 코드를 어떻게 프로세스에 맞게 배치하는가.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요 텍스트 한 줄 한 줄에서 어떤 코드를 하는지를 다 알아야겠죠. 좀 더 디테일한 형태,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겠죠. 자, 요 그림이 조금 더 디테일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코드는 앞부분에서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굳이 일일이 다다다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일부러 외우진 않고요. 막 일단 전반적인 큰 맥락을 잡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교환을 뒤적뒤적하면서 찾아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옆으로 센 거냐면은 지금 예제 파일 2개를 진행하는 동안 공통적으로 데이터 불러오자마자 명목형 변수를 판단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코드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예제를 통해서 뭔가 순서가 계속 똑같이 진행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절차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행이나 열을 재배치합니다. 일단은 열 순서 변경이에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점 리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컬럼스를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순으로 재배치해라. 원래 국영수, 과 이 순서였거든요. 이때 재배치에서 제외된 애들은 재배치되지 못한 애들은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자, 얘도 원본은 변화 없고요.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생성되고요. 행도 마찬가지예요. 리인덱스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이번엔 파라미터로 인덱스는 요 순서대로 배치해라 라고 하면은 다시 배치가 돼요.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지정되지 않은 애들은 배치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름 변경, 리네임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딕셔너리 형태로 before, after로 들어가요. 컬럼스는 국어는 KUR, 영어는 ENG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인덱스는 석영은 석, 호영은 호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들어가고요. 자, 리네임은 그 지정되지 않은 항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남겨져 있죠. 만약에 나는 컬럼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컬럼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인덱스는 명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필요한 것만 명시하시면 돼요. 컬럼스라는 파라미터랑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랑. 자, 정렬.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행 단위로 정렬하는 거예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오름차순이 헷갈리시면 오름차순은 순차 정렬이고요. 내림차순은 역순이에요. 자, 일단 단일 컬럼에 대한 정렬입니다. sort values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내가 정렬 기준으로 삼을 필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 점수에 대해서 그냥 sort values만 호출하면은 순서 정렬이에요. 오름차순. 자, 판다스 객체, 데이터 프레임이 갖는 메서드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주어, 원본에는 변화가 없고 그 변경사항이 적용된 복사본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복사본을 만드는 게 조금 귀찮으면은 인플레이스 true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하면은 원본이 즉시 반영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인플레이스 true를 지원하는 애가 있고요. 지원하는 메서드가 있고 어떤 메서드는 인플레이스 tru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굳이 외우지 마시고 필요할 때 인플레이스 true 넣는데 에러 난다. 그럼 그냥 빼세요. 어차피 뭐 아니면 도예요. 자, 복수 컬럼에 대한 정렬. sort values에 정렬을 할 컬럼을 리스트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어 점수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요.
영어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학년이라고 지정했으니까 학년순으로 재정렬합니다. 동점인 애들, 앞에 게 값이 똑같은 애들끼리 2차 정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렬을 의미하는 파라미터를 false로 지정하시면 돼요. 얘가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오름차순이 작용합니다. 파이썬에서 함수 파라미터 정의할 때 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보셨었죠? 헬로 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파라미터를 a, b라고 지정하면 얘는 호출하려면 반드시 두 개 값을 다 줘야 돼요. 근데 파라미터 정의하면서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기본값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명시하지 않은 파라미터는 그 기본값이 자동으로 쓰이는 거죠. 이 sort values라는 메서드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sort values라고 하면서 이때 정렬할 기준이 있을 거고 정렬 방법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얘가 기본값이 true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방법을 true로 쓸 때는 굳이 지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역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파라미터를 false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ort values 국어를 역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하면은 높은 값에서부터 낮은 값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죠. 이게 PDF가 페이지가 좀 많은데 출력 결과 자체도 분량이 많아서 실제 코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sort values는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ort index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얘도 아까 정렬 방향 파라미터 지정하면 역순 정렬 되고요. 인플레이스 true쓰면 원본에 즉각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된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죠. 자, 요거는 필터링이에요. 조건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 단위 필터링입니다. 자, 오리진점 쿼리 국어 컬럼이 80을 초과하는 애만,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조회가 됩니다. 쿼리라는 단어 자체가 질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질의하는 거예요. 문자열 데이터를 기준으로 쓸 때는 문자열 값을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쿼리 함수도 따옴표로 파라미터를 가져요.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넣어야 돼요. 이스케이프 문자를 쓰는 게 정석이긴 한데 쌍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들면 헛따옴표는 넣을 수 있죠. 반대로 헛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들면 쌍따옴표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헛따옴표면 안에 쌍따옴표 넣으셔야 되고 바깥이 쌍따옴표면 안에 헛따옴표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넘파이하고 시리즈에서도 조건 검색하는 걸 봤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편해요. 대놓고 적거든요. 엔드 조건 대놓고 엔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파이썬 조건문하고 똑같죠. 우어 조건도 대놓고 우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어가 80을 초과하거나 수학이 80을 초과하는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가끔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수 값을 조건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포인트가 80이래요. 그러면 외부 변수를 조건식에 넣을 때는 변수 이름 앞에 골뱅이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 필터링이요. 나한테 필요한 필드만 갖고 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재배치 기능도 결과가 똑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터를 더 많이 써요. 필터, 국어와 영어만 걸러내라. 자, 필터링 할 필드를 리스트로 묶으시면 돼요. 국어랑 영어만 걸러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파일 끝났고요. 자, 4번 파일 넘어가서 파생변수라는 주제 같이 보겠습니다. 파생변수는
기존의 변수를 조합, 변경 혹은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변수예요. 마찬가지로 성적표 데이터 가져왔고요. 뭐 여기서는 뭐 명목형까지는 안 갈게요. 왜냐면 안 쓸 거거든요, 얘네들. 파생 변수는 기존 변수들을 활용해서 만든 변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 합계를 내겠다. 그러면 요 4개 필드의 값을 더한 걸 직접 합계라는 컬럼으로 추가해달라 라고 하면은 되겠죠. 원본 복사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합계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보면서 기술 통계 관련된 값들도 봤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합계를 일일이 다 더한다고 하면 만약에 과목 수가 20개야. 그럼 20과목에 대한 전체 합계 내라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덧셈 연산자를 필드 20개를 다 코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하나 또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에 인덱스가 두 번째인 거부터 여섯 번째 전까지 0, 1, 2 여기부터 3, 4, 5 여섯 번째 전까지니까 5까지죠. 요거 4개만. 요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해요. 인덱스로 지정할 때 이렇게 이중으로 표기합니다. 얘네를 sum 함수 호출합니다. 그러면 파이썬이 알아서 합계를 내줘요. 이때 아식스 1은 x축 방향으로 가로 방향 합계고요. 아식스 0은 y축 방향인데 y축 방향 합계는 거의 없다고 보세요. 그냥 데이터 분석은 세로 방향으로 안 해요. 가로 방향으로 해요. 왜냐면 세로가 각각의 그 변수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인덱스 기반 위치로 슬라이싱 하는 타입이에요. 자, 요번엔 하나 또 복사한다면 i로 처음부터 끝까지죠. 행의 위치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예요. 왜냐면 원본을 복사했을 때 합계는 없으니까. 자, 얘를 썸을 내서 합계를 내서 합계라는 필드에다 추가해라. 아까 거랑 비교하면 결과 똑같거든요. 근데 컬럼으로 접근할 때는 알아서 그냥 요 한 줄을 통째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몇 번째 행부터 몇 번째 행이라는 언급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덱스 기반으로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행의 범위를 내가 직접 말을 해줘야 돼요. 더 불편하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평균 내볼까요? 모든 행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평균 0, 1, 2, 3, 4, 5, 6이니까 6 전까지 여기까지 평균 낸 거죠. 컬럼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합계나 평균 낼 때, 자, 지금 여기서 데이터 로드한 다음에 제가 명목형 처리 했나요? 안 했나요? 요이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컬럼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학년도 같이 합계를 해요. 그러니까 1학년은 플러스 1점이 되는 거고 2학년은 플러스 2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싶은 범위를 명확히 지정해야 됩니다. 맥스 최대값 같은 방식으로요. 민 최소값 계속해서 파생 변수가 추가된 거죠. 이런 애들을 파생 변수라고 해요. std 표준 편차 다 분산이었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분산의 개념,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했지?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왜냐면 파이썬이 해주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만약에 문제 내면은 맞추긴 해야 돼요. 자, 조건벌 파생 변수가 있어요.
if else.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복사를 새로 하나 했고요. 왜냐면 아까 너무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좀 지저분해서요. 자, 전체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열까지 합계와 평균을 먼저 냈습니다. 자, 파생변수 생성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합계라는 필드가 기존에 이미 있었다. 그러면 그 필드를 수정해 버립니다. 자, 이제 numpy를 쓸게요. numpy.where if 요 데이터 프레임의 평균에 있는 값이 80 이상이면 조건이 참일 때는 앞에 게 들어가고요. 조건이 거짓일 땐 뒤에 게 들어가요. 그거를 결과 1이라는 필드에 넣습니다. 그러면 평균 값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선택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좀 신박하죠? 자, numpy.where이 아니라 조건식을 쓰는 경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결과 2라고 필드를 만들면서 불합격이라고 넣어요. 일단 그러면 모든 인덱스가 다 불합격이라는 값을 일괄적으로 갖는다고 아까 봤었죠. 일단 전부 다 불합격으로 찍어놓고, 자, 데이터 프레임의 룩 행 우선으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행을 찾아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행을 조건 검색을 하는 거죠. 그 행에 결과 2라는 열에만 합격이라고 고쳐라. 합격.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필드의 값을 하나하나 일일이 고칠 때는 인덱스 기반의 접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numpy.where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봤었던 표현식을 쓰는 경우는 if, else만 가능해요. 뭐 아니면 도야. 근데 내가 성적에 따라서 A, B, C, D, F 학점을 주고 싶어. 그럴 때는 elif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좀 더 복잡해져요. 자, 일단은 조건식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명시합니다. 자, 평균이 90 이상일 때, 그렇지 않고 80 이상일 때, 그렇지 않고 70 이상일 때. 이 포문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고요. if, elif가 돼요. 그러면 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매칭될 값들을 리스트로 묶어줘요. 이렇게 하나씩 짝지어는 거예요. 자, numpy의 select라는 메서드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각 조건에 부여될 값입니다. 마지막 디폴트라고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앞에 있는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을 때 else절에서 쓰일 값입니다. 이미 if, elif, else 문법은 아시잖아요. 그 내용에 맞춰서 얘를 각각 따로따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의도한 건 아닌데 하고 나니까 B, C, F 학점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학점을 내는 규칙을 내가 직접 계산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점수는 1.5를 곱하고 영어 점수는 1.8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if 문으로 처리했어요. get score라는 함수인데 파라미터에 따라서 score라는 변수에 각각 값을 다르게 해서 리턴을 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평균 컬럼에 대해서 적용해라. 이 함수를. 그러면 아까 평균 필드 만들었죠? 이 필드에 대해서 모든 각각의 데이터를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값을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리턴되는 값들을 학점2라는 컬럼에도 추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 값은
3.2에 추가되는 리턴 값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소개 안 했던 건데, 파이썬에 람다식이라는 게 있어요. def hello x return x 곱하기 10 뭐 이런 게 있다. 파이썬 함수 중에 다른 함수를 파라미터로 요구하는 애들이 중급 이상 가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헬로라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요구를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함수를 파라미터로 요구하는 애들이. 기초 수업에선 잘 안 나와요.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이 헬로라는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 헬로라는 함수를 만들기 귀찮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축약하면 월드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람다 얘는 파라미터를 x로 받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x 곱하기 10을 리턴합니다. 위에 있는 두 줄을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어플라인데 x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요. 평균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는 평균이라고 하는 필드가 갖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라고 그랬죠?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했어요. 10이면 A, 9면은 9도 A, 8이면 B, 7이면 C. 요 데이터가 X라 그랬죠? 이 X를 10으로 나눈 몫을 취해요. 그러면 81.75를 10으로 나누면 8이에요. 92를 10으로 나누면 9예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눈 몫을 취하면 앞자리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앞자리에 학점을 매핑을 해요. 만약에 56.25다. 그러면은 X10으로 나누는 몫이면 5죠. 내용 없죠. 딕셔너리의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맞는 키가 없으면 얘를 대신 리턴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F. 얘는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식인데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전 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코드가 좀 더 길어질 뿐이지 수준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람다식은 약간 겁먹던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이에요. 맵이라는 메서드예요. 자, 성별 컬럼에 대해서 맵 값이 남자일 때는 M, 여자일 때는 F라는 이제 필터를 해서 성별 코드에 넣어라. 앞에서 봤었던 방법들은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맵은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만 다른 값으로 치환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딱 11시네요. 파일 2개니까 10분 정도 더 시간 활용할게요. 자, 11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1시 40분까지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방이 고쳐졌더니 강의실이 따뜻한지 눈꺼풀들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자, 기운 냅시다. 자, 배포된 파일 마지막이 이거죠? 행렬변화. 네, 요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또 새로 파일 배포해서 시작할게요.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 프레임 2개의 열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밑으로 이어 붙이는 거죠. 양쪽이 전부 다 과목이 다 똑같이 돼 있어. 그러면 결합할 때 밑으로 붙이고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만 정리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 프레임은 음악, 체육, 미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네들은 옆으로 이어 붙여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그 형태에 따라서 병합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커스터머라고 하는 형태의 샘플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고객 번호와 고객 이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변수 이름은 한글로 줘도 돼요. 근데 그게 어색해가지고 잘 안 쓰거든요. 한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변수가 계속해서 복제되는 게 나중에 되면 좀 헷갈리니까 아예 이렇게 변수 이름을 한글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고객 번호와 그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고객 한 명이 여러 번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객 번호와 금액이 같이 나오죠. 자, 요걸 이제 결합을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임포트 할 때 여기서 판다스 패키지에서 머지하고 콩캣이라는 함수 두 개를 추가로 갖고 왔어요. 요 함수들의 사용 방법이에요. 자, 머지, 고객과 매출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가져왔었던 데이터 원본이 이랬어요. 자, 요 두 개를 머지하라라고 하면은 양쪽에 똑같은 이름의 컬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값들끼리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 번호 둘리는 10,000원. 여기 또 고객 번호 있죠? 고객 번호 둘리는 20,000원. 고객 번호 둘리는 30,000원. 이렇게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1005번 희동이 두 개 결합해서 나왔고요. 1006번 마이콜 결합해서 나왔죠. 1007번 영희 없어요. 반대로 결제 쪽에도 1008번 없어요. 없는 애들은 결합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SQL의 무엇과 동일하다라는 키워드를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까지 공부하진 않았을 거니까 SQL에 관련돼서 언급되는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자, 요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머지라고 하면서 고객과 매출을 결합을 하는데 how left라고 합니다. 자, 다시 두 개 같이 갖다 놓고요. 머지에서 명시되는 첫 번째 게 left예요. 그러면 일단 left 거를 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매칭되는 거를 하나하나 갖다 붙여요. 그럼 1008번은 매칭시킬 게 없으니까 1008번은 누락되는 거고요. 1008번은 누락. 그리고 왼쪽에서 지금 1003번, 1004번, 1007번은 갖다 붙일 게 없죠. 그럼 걔는 금액이 빈값, NAN으로 나와요. 자, 요번엔 how가 right예요. 그러니까 how라는 파라미터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둘 중에. 그래서 한쪽 거를 일단 갖다 놓고 반대쪽 거를 매칭시키는 것만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오른쪽 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금액 데이터를 일단 다 갖다 놓고 고객 번호에 따라서 이름이 일치되는 것만 갖다 놓는 거죠. 1008번 데이터는 아까 고객 데이터에 없었거든요. 1008번이 지금 고객 데이터에 없죠? 그러면 1008번 데이터는 NAN으로 뜹니다. 마지막으로 how outer는 양쪽에서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또 2개짜리 간단한 데이터를 표시를 할게요. 민수와 수영이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날짜랑 데이터, 여기도 민수와 수영의 날짜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결합을 할 때요. 자, 고객명 컬럼 똑같죠? 근데 데이터라는 컬럼이 2개가 또 똑같은 필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숫자죠. 여기 데이터는 문자열이에요. 셋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명은 매칭시킬 수가 있는데 데이터라는 컬럼은 서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매칭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름이 같은 열은 모두 키가 되는데 샘플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가 cd1 같은 경우 cd1은 정수형 int, cd2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병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그냥 머지라고 하면 에러 납니다. 에러 나는 코드는 굳이 실습하지 마세요. 에러 메시지가 좀 길어요. 파이썬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이때는 병합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결합해라 라고 결합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데이터라는 컬럼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었죠. 컬럼 이름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자동으로 데이터 언더바 x, 데이터 언더바 y로 이름이 바뀝니다. 요 이름 그냥 쓸 수 없겠죠? 자, 리네임 함수 써서 컬럼 데이터 x는 금액으로, 데이터 y는 나이로 이름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전체가 된 거죠. 자, 이번엔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이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직접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df left는 이름과 국어고요. df right는 성명과 영어예요. 이름을 값을 보면은 딱 이름과 성명으로 기준을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의 필드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머지 함수를 쓰면 결합 기준이 1도 없어요. 이럴 때는 left on, right on. 그냥 on은 양쪽에 똑같은 컬럼을 지정하는 건데 left on, right on은 왼쪽에서는 이름이랑 오른쪽에서는 성명이랑 결합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렵진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필드 이름이 다른 거 기준으로 영희, 철수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2개 필드가 다 딸려와요. 하나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R3에서 성명을 삭제합니다. 드롭. 그러면 완전체만 남겠죠. 자, 인덱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df left와 df right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학생 이름을 각각 인덱스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그냥 결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컬럼을 기준으로 병합하기 때문에 그냥 결합하면 에러나요. 그래서 left index to로 왼쪽 거에서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삼고 right index to로 오른쪽에서도 인덱스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중첩되는 게 민철이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또 분구랑 철수는 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자 이렇게 레프트 인덱스 트루, 라이트 인덱스 트루 쓰고서 여태까지 소개했던 파라미터를 필요에 따라 조합하는 거예요. how left 그러면은 왼쪽인 민철과 철수 다 갖다 놓고
오른쪽이네요. 왼쪽 거 데이터인 민철과 봉구를 다 갖다 놓고 오른쪽 데이터가 매칭되는 걸 갖다 놓는 거죠. 그럼 봉구는 국어 점수 없겠네요. 자, 봉구는 국어 점수 없죠. 자, 이번엔 병합 조건에서 인덱스를 쓰되 right outer join how를 이제 쓰는 거를 outer join이라고 하고요. 머지 함수를 써서 결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join이라고 불러요. 이제 머지라고 해도 됩니다. 자, left랑 right 들어가는데 왼쪽 거는 인덱스 기준, 오른쪽 것도 인덱스 기준. how right. 일단 오른쪽 거 다 갖다 붙여놓고 왼쪽 거를 매칭되는 걸 연결해라. 그럼 민철만 나오고 철수는 수학이 없죠. how outer라고 주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죠. 자, 그럼 이제 응용. 한쪽은 인덱스 기준, 한쪽은 컬럼 기준일 때. 자, DF 레프트 수학 점수를 갖고 있는데요. 민철과 봉구예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거는 성명은 민철과 철수, 영어는 90, 82. 여기는 인덱스가 없고 일반 필드예요. 그럼 이걸 결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왼쪽 거는 레프트 인덱스 트루, 인덱스를 기준으로 삼고 오른쪽 거는 성명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right on는 성명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how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결합되는 형태도 또 다르겠죠? how right, how outer.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 지금 결합되는 과정에서 인덱스가 웬만하면 이렇게 숫자 내지는 제각각 떨어져요. 자, 인덱스 다시 설정하는 거 앞에서 봤었습니다. 자, set 인덱스를 성명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얘가 인덱스로 숨격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완전체로 점점 가공해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여기서 했었나? 아무튼 아파트 거래 가격을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일단 아파트 거래 내역 데이터는 다른 사이트에서 수집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단지 거래할 때 평수라든지 방 가격, 방 개수, 화장실 개수 이런 걸로만 가격이 결정되진 않죠. 역세권인지 혹은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가격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데이터 서울시 시청에서 운영한 사이트에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정보 데이터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전국 교육청 사이트에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 위치 데이터도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요. 이러한 방법론들을 지금 간략간략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번엔 행단위로 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영희 철수 이름, 그 다음에 국어 8791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도 이렇게 있어요. 자, 두 개가 필드가 똑같죠. 이때는 콩캣이에요. 머지는 한 번에 두 개씩밖에 결합을 못해요. 근데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무제한으로 계속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이어붙입니다. 자, 콩캣에서 df1과 df2를 결합해요. 그럼 kk는 이거랑 똑같죠? 이래놓고 리셋 인덱스 이걸 왜 했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인덱스가 0과 1이에요. 두 번째도 0과 1이에요. 그냥 결합을 하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중복돼서 겹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행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인덱스를 재구성해 줘야 돼요. 자, 리셋 인덱스 인플레이스 트루 원본의 즉각 반영합니다. 그럼 KKK가 직접 바뀌는 거고요. 인덱스를 재정리하면 기존의 인덱스는 컬럼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이게 잘못돼서 바꾸는 거잖아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드롭 트루 기존 인덱스는 날려버려라.
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순서대로 재정리되겠죠. 자, 지금 요 과정 약간 번거롭잖아요. 결합한 다음에 인덱스 정리해라. 애당초 콩캣으로 결합할 때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애당초 인덱스가 결합이 돼요. 자, 지금 이거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잠깐 앞 페이지로 갈게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똑같은 컬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예요. 자,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 자, df3는 이름과 국어, df4는 이름과 수학이다.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거는 국어, 이름이랑 국어밖에 없었고 뒤에 거는 이름이랑 수학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B는 거는 그냥 NaN으로 떼우고 알아서 결합을 해요. 이게 R하고 파이썬의 차이인데, R은 데이터 분석할 때 R이라는 것도 학교 가서 배울 거예요. 두 개가 이론은 똑같은데 R은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에러나요. 안 해버려. 다 손 놔버려. 근데 파이썬은 지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 첫 번째 거는 인덱스 영희철수 민수, 두 번째 거는 인덱스 민철수연 민수. 자, 똑같이 국어 점수예요. 결합합시다. 그럼 그냥 말 그대로 갖다 붙인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인덱스가 중복되면은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배제하고 결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병합한 의미가 없겠죠. 누구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병합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애당초 rename 메서드를 써서 인덱스가 중복되지 않게 잘 정리를 하고 결합해야 돼요. 자, 정리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병합할 때 이렇게 옆으로 이어붙이는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파이썬에 머지하고 조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머지 함수의 기능이 조인 함수 기능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예 헷갈리지 말라고 조인은 설명을 안 했어요. 조인은 버리세요. 콩캣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어붙이는 기능이었죠. 아식스 파라미터를 쓰면은 콩캣도 옆으로 붙일 수 있는데, 그때도 기능이 머지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콩캣은 그냥 밑으로 붙이는 거 전용으로만 생각하세요. 요걸 따로 정리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온라인이나 책 같은 거 봤을 때 나는 콩캣 밑으로 붙이는 거라고 배웠는데 왜 이 책은 옆으로 붙이지? 그러면서 다르게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결과를 낼 때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올인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머지랑 조인은 기능이 겹치는데 머지가 활용 범위가 더 크니까 조인은 버렸고요. 콩캣은 밑으로 붙이기, 옆으로 붙이기 다 되는데 옆으로 붙이는 거는 머지를 뛰어넘을 게 없어요. 머지를 뛰어넘는 게. 그러니까 콩캣은 그냥 밑으로 붙이는 거 전용으로 생각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5분 남았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시고 20분 이후에 각자 자리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새로운 교환은 내일 수업 시작할 때 배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연습 문제도 조금씩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예요.